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찬영 선생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다들 3월달 모의고사를 보셨을 텐데 제가 다른 과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영어를 본 여러분들의 감상은 대단히 어렵다 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3월달 모의고사가 그에 해당 연도 모의고사 중에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올해도 그 출제 경향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 모의고사 문제도 아마 풀어보시면서 되게 만만치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게 됐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3학년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2학년 모의고사에 비해서 지문의 기류도 길어지고 내용도 조금 더 까다로워진 측면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자면 빈칸 추론 문제라든지 어휘 추론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장의 삽입 문제라든지 글의 순서 같은 이런 좀 고난이도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답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들이 많이 제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정말 꼼꼼하게 읽고 많은 생각을 가져가 주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을 출제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도 많이 걸리셨을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셨고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아마 이번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중요하다 내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 유형의 문제들 중에서는 조금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뽑아왔다라는 거 이런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축 의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 제목 문제랑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여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통 대입항 문제라고 하는데, 보통 함축 의미 추론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로 치자면 live in the shadow of your future가 되겠죠. 미래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는데 이 함축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많이 고민하시다가 문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보통은 문제를 잘 못 푸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함축 의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보다는 이 글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함축 의미 추론 문제를 풀 때 가장 염두해 주실 건 이 함축 의미 추론 문제라고 하는 건 글의 주제, 다시 말하자면 전반적인 메시지다 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문제를 조금 더 그나마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문장을 보면 이렇게 문장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판이라는 평판의 힘 덕분에 우리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reputation이란 부분과 그 다음에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의 완벽한 패러프레이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끊임없는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관심 덕분에 세상은 알고 있다는 거죠. 너가 훌륭하고 되게 자선심이 넘치는 아이기 때문에 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떠냐? 어떤 미래에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너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쵸? 이 두 번째 문장이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너가 좋고 자선심이 넘치는 아이라는 걸 세상이 알고 있다. 이게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평판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명성 평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즉각적인 보상,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내가 어떤 즉각적인 보상을 도와주지 않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지금 당장 내가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얻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문장들을 보시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뭐냐? 만약에 그렇죠? 나 같은 경우는요, 어떤 호의의 형태로서 내 등을 누가 긁어줄 가능성이 대단히 적다라는 어떠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등을 결코 긁어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긁어주지 않는다는 건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컨버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앞에 있는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너의 평판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준다라는 평판이 없으면 너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거에 대해서 보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첫 번째 부분에서 if부터 시작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I never scratch anybody else's라고 하는 이 표본까지 보시면 이 부분들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내가 평판 때문에 남들을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도와주게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설명했던 개념을 indirect reciprocity라고 하는 이 개념이죠. 여기 체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얘는 간접적인 상호 호혜가 되는 거고요. 상호 호혜라고 하는 건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는데 이게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간접적인 상호 호혜라는 건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내가 만약에 너의 등을 긁어주게 된다면 나의 훌륭한 전범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운이 좋다면 누군가가 나의 등을 언젠가는 긁어줄지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간접적인 상호회라는 게 앞에 있는 부분과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형성이 됩니다. 뭐냐? 누군가가 우리를 쳐다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바로 그런 가능성들. 혹은 우리가 한 일을 누군가가 발견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끊임없이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있었던 개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면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그렇죠? 끊임없이 확인해주고 내지는요 내가 한 행동을 누군가가 발견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가능성들은 우리가 평판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너가 평판 때문에 끊임없이 네 행동을 조심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맨 처음 문장에 나왔던 평판이라는 개념이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고요. 또 마찬가지로 종종 우리들은 다음 같은 생각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게 뭐죠? 그렇죠? 이게 평판이죠. 그렇죠? 평판에 의해서 끊임없이 또 고통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평판 때문에 자기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한다라는 것들이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건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 결과가 어떠냐? 즉각적인 자선행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단히 비열한 악의 행동을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즉각적인이라고 하는 그쵸? 여기 보시면 개별적인 자선행위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어떤 비열한 악의 행동들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 이 결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언젠가는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다르게 행동할 거라는 거죠. 언제냐면 우리가 미래의 그림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그림자, 다시 말하면 미래의 그림자라고 하는 건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드리워지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데 왜냐? 언제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 뭐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발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가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글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평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장기적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행동에 영향을 끊임없이 미친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글의 주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인 미래의 그림자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행동이 미래에 언젠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1번 보기를 보면 내적인 갈등에 의해서 주의가 산만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얘는 일단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된다라고 했는데 얘도 상관이 없고요. 세 번째 거를 보시면 결과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심각하게 경쟁한다는데 경쟁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답이 안 되겠고요. 4번을 보시면 불확실성의 영향력을 받는다는데 얘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불확실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나면 답은 5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5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네가
결국에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가 뭐죠? 내가 행동한 것들이 결국에 영향을 받는다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평판이라고 하는 게 이전의 행동이라는 걸 통해서 생겨나는 거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얘가 정확하게 이 부분과 맞아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답이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데 29번 어법 문제죠. 사실 이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어법 문제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보통은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최근의 출제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경향들이 있고 교육청은 살짝 거기서 벗어나는 문제들을 물어보는 경향들도 있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법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내용은 아니지만 또 한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제 뭐 내용은 필요 없고 이제 문법적인 사항들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1번은 almost exclusively입니다. 그렇죠? exclusively는 부사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의 전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만 발견이 된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부사임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뭐죠? 이 문장에서 부사가 사라진다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여기에는 almost도 부사고 exclusive도 부사기 때문에 얘를 전부 다 지워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 걸 확인해 보면 얘가 부사가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이시입니다. 얘는 이제 앞에 있는 문장부터 봐야 되는데 이러한 과학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과학이고요. 이러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과학과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것에 선조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여기 문장에 이시 가르치는 거죠. but 이하에 나오는 요 이시 가르치는 주어 자리에 이시 가르치는 말은 앞에 있는 this science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to it에 나오는 밑줄 친 이시 가르치는 건 앞에 있는 our science를 가르치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앞에 our science는 단수고요. 그렇죠? 단수기 때문에 it을 써주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 수능에 나왔던 제기대명사의 가능성, 다시 말하자면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거냐의 가능성을 생각해봐도 그 당시의 과학과 우리의 과학은 다른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엔 제기대명사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it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대명, 단수의 일반 대명사를 써주면 되겠고요. 얘가 지칭하는 말은 앞에 있는 our science입니다. 그래서 2번은 괜찮고요. 4번의 커버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현재 분사가 됐던 뭐 동명사가 됐던 투부정사가 됐던 준동사 계통들이 밑쳐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게 동사일 거냐 아닐 거냐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동사와 준동사의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장을 쭉 보시면 Great School이라고 하는 게 일단 주어가 되겠고요. 쭉 넘어가면 문장을 쭉 보시다 보면요. 여기 마지막에 train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얘가 동사고요. 뒤에는 Generation Scholars를 꾸며주는 얘가 목적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모든 도시에 있는 위대한 학교들이요. 학자들의 세대들을 여러 세대의 학자들을 훈련시켰답니다. 그렇죠?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이 문장은요. 이 문장 안에는 접속사랑 관계사는 존재하지 않고 딱 하나의 문장만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미 동사가 쓰였죠. 따라서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일단 아닙니다. 얘는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커버링부터 시작해서 여기 스페인까지가 앞에 있는 시리스를 꾸며주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후치수식 분사가 됩니다. 얘는 일단 동사는 아닌 준동사, 다시 말하면 분사가 되겠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게 분사기 때문에 능동이냐 아니면 수동이냐도 생각해 볼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 Arabic Near East라는 Northern Africa라고 하는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cover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구나까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3번도 괜찮습니다. 4번의 오우스인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보는 문제고 얘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뭔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4번 문제는 수의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단수냐 복수냐. 그래서 문장을 쭉 보시면 almost everyone in the modern scientific lexicon입니다. 그래서 대절은 알로 전미사 알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의 존재에 있는 모든 단어들 이 문장의 주어를 보시면
every word죠. every word니까 단수죠. 얘가 주어니까 얘는 당연히 단수를 써주는 게 맞겠죠. 그쵸? 4번 같은 경우에도 앞에는 every word라는 단수를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에 als라고 하는 단수 동사를 써주는 게 맞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일단 대세 밑줄 쳐져 있죠. 일단 대세 밑줄 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 이게 관계사냐, 접속사냐, 원문이냐, 불완문이냐, 이걸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은 가장 어법 문제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완문과 불완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여기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today science 그리고요 appeared가 여기가 동사이기 때문에 요 앞까지 이게 하나로 주어 역할을 해줍니다. 얘가 주어가 됩니다. 그럼 요 대절 안에 있는 이 쉽게 얘기하면 we부터 시작해서 science까지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일단 주어는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recognize라는 동사는 존재합니다. 다만 얘는 recognize라는 동사 뒤에 뭐가 없죠?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불완전한 문장 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단 불완문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성격은 관계 대명사라는 거죠. 보통 이제 완문 불완문 정도까지만 하면 여태까지의 문제들은 보통 끝나는데 얘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that은 관계 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앞에 before라고 하는 그냥 접속사가 왔을 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문과 불완문을 가려주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냐 아니면 존재하는가의 여부까지도 찾아줘야 되는데 얘는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인데 선행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that이나 which 같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되겠지만 얘는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that이나 which 같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that을 쓰면 되지 않고 what으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보통 여태까지 어법 문제들이 보통 완문과 불완문을 가리는 선에서 끝나고 선행사까지 사실 잘 안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들이 그간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선행사를 구분하는 문제까지 생각이 안 드셨다면 사실 이 문제를 풀긴 좀 어려웠을 수 있고요. 기본적인 문법이 좀 튼튼해서 이 선행사의 유무까지도 잘 골라내실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법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그간과는 좀 다르게 완문과 불완문을 가리는 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선행사의 유무까지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30번 어휘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느껴졌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내용을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줘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읽어보시면 1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뭔가 다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글의 세부적인 디테일은 물론이거니와 이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까지도 알아야지만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골라줄 수 있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과거의 세대에는 우리가 삶을 누구로부터 배웠냐? 바로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로부터 배웠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의 대다수들, 얘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애들이 할머니의 세상에 대한 오래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상품을 팔아먹고 싶어하는 광고의 업주로부터 나온다가 됩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광고의 영향이 커졌다는 거죠. 자, 일단 1번에 보시면 1번에 experien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experience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된 거냐라고 하면 앞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냐? 과거에 우리는 뭐로부터 세상에 대한 지혜를 세상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었냐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조상들의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에 대한 오랜 경험이라고 표현한 거죠. 지혜나, 그렇죠?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 이게 뭐죠? 보통 직접 경험을 통해서 쌓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long experience로 설명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 두 가지 개념이 맞아 떨어지는 거라서 여기서 experience라는 단어에 밑줄 쳐서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은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광고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광고의 영향력이 크다. 일단 광고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어떠냐면 뭔가를 구매하고자 하는 진짜 미칠 듯한 열망을 느끼진 않겠죠. 그죠? 내가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뭐 굳이 뭔가를 더 사고 싶은 느낌은 없을 테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면 당연히 경제는 붕괴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인데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요, 이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어떤 식으로 봐주는지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한 처럼 180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 뒤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경제는 붕괴가 되겠죠.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 불만족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죠? 물건을 구매하게 되겠죠. 물건을 이제 구매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 뒤에 보시면 우리가 구매한 물건들이요. 만약에 그것들이 약속한 오래가는 만족감을 제공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만족해. 그래서 얘가 되게 오랫동안 이 물건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뒤에라는 판매 수치는 어떻게 될 거냐? 마찬가지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but이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보다는 여기에는 likewise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되게 오래 쓸 수 있어. 오래 쓸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살 가능성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당연히 줄어들 거면 판매의 수치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부분을 봐주시면 뒤이어 일어나는 판매 수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판매 수치가 높아지는 건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진작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소비가 판매 수치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썼냐?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비되는 앞문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생각이 없으면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가 붕괴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같은 개념이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가 붕괴하는 거랑 판매 수치가 높아지는 거는 이게 같은 내용이 돼요. 그렇죠? 같은 내용인데 두 개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를 쓰는 게 아니라 두랍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중간중간 쓰인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보다는 뒤에는 likewise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나오는 but은 왜 나온 거냐? 만족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살 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반면에 또 불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물건을 샀는데 이게 또 만족해. 그러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그 물건을 또 안 사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고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 시대에 살고 있냐면 우리의 행동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고안된 메시지의 안개 속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광고의 영향이 커진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뭐냐?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지 않게도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정확하게 의도된 방식으로 옮겨지게 된다는데요. 여기 보시면 intended manner, 그러니까 manner intended 의도된 방식이죠. 그렇죠? 의도된 방식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얘기했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고안된 방식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광고주들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달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 영향력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광고주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만약에 당신이 치아 때문에 약간
나는 열등하다고 느껴요. 그렇죠? 내가 약간 치아가 하얗지 않고 누렇기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 너는 아마도요. 뭔가 이렇게 치아를 미백해주기 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약국으로 뛰어가게 될 것이라는데 이게 뭐죠? 바로 광고주가 의도한 방식이죠. 흰 치아가 되게 좋기 때문에 누런 치아는 안 좋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The lack of any research whatsoever correlating to straight with life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냐면 치아의 색깔과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연결시켜준 이런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결코 언급되지 않는다는데 이 부분은 왜 나온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방식으로? 광고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광고주가 원하는 방식은 당연히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그 와중에 치아의 색깔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나왔던 이거죠. 치아의 색이라고 하는 게 삶의 만족이라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우리가 치아가 누래도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런 식의 연구들, 하얘하지만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연구가 없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고주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렉이란 단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루도 수백 번씩 어떻게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많은 물건들, 필요한 물건들을 사면서 삶의 상당 부분들을 보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건데 왜 그러냐? 내가 산 물건 안에는요. 삶의 만족을 찾을 수 없다가 되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disappoint라는 단어가 맞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냐? 뒤에 보시면 물건을 구매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의 만족이 발견되지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disappoint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주제의식은 명확하긴 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는 이 글의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이라는 게 상당히 떨어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중간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력 이런 걸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글의 정합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 각 단락 간의 어휘 간의 어떤 연결성을 찾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아마 푸시면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거고요.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ut이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보다는 이 like, was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만 오히려 조금 더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숙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번과 34번 이제 빈칸 문제를 다루게 될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올해 이번 3월 모의고사 출제된 빈칸 추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답에 대한 정확한 단서,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얘는 누가 봐도 답이 이거다 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단서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뭔가 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뭔가 답을 정하고 그리고 그 선진에서 뭔가 소거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좀 더 잘 풀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면서도 약간 좀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내지는 글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33번과 34번 이제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경험주의 철학자인 존 로크라는 사람은 뭐냐? 인간은 태어날 때는 어떻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 블랭크 슬레이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흰 석판인 거고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냐? 경험에 의해서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크라는 사람은 뭐라고 믿었냐?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가 를 결정시켜 주는 거고요. 따라서 뭐라고 믿었냐? 서로 다른 경험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은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로크가 나왔고요. 존 로크가 나왔고 이 사람은 뭐다? 인간은 블랭크 슬레이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냐?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없기 때문에 후천적인 경험에 따라서 얘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시켜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 내지는 다른 성격 이런 걸 가지게 된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인간에 대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자, 이런 아이디어들의 영향력이라는 건 되게 심대한데 특히나 어디서? 미국 식민지에서 그랬고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여기 이런 애들은요 어떠냐면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시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왜냐?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토대죠. 어떤 거랑 다른 토대냐면 유럽의 문화랑은 전혀 다른 토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유럽의 문화는 일단 봉건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이 봉건제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고 하는 게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뭐죠? 선천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거죠. 이 선천적인 특징들, 다시 말하면 타고난 걸 강조한 건 뭐랑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경험의 중요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사회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죠?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는 경험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으로 치자면 경험에 따라서 다른 사람,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사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간은 블랭크 슬레이트 상태이기 때문에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성격이라든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거고 사회라고 이걸 좀 더 폭을 넓혀서 사회라고 한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될 수가 다른 새로운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로크란 사람이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블랭크를 제공했다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내용들을 보면 경험이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내지는 사회라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빈칸에 들어갈 건 뭐냐? 새로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내지는 사회가 될 기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 사람일지 사회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랑 관련된 선지들을 1번부터 5번까지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일단 1번을 보시면 유럽과 식민사회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다른 사회가 된다고 얘기했죠. 얘 같은 경우는 글의 내용과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단 탈락. 반대라서 일단 틀리고요. 2번을 보면 유럽 사회가 그들의 전통을 중시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기회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뭐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3번을 보시면 서로 다른 사회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낙관주의적인 틀을 제공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좀 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해줬다. 뭐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내용과 맞아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보기들 좀 더 보시면 자연이요.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는 역할의 사례들인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백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선천적인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얘도 아까 얘기했던 1번과 마찬가지로 글의 내용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4번 보기도 탈락이고요. 5번 보기를 보시면 철학과 과학의 영역에서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인 건데 이건 아예 언급된 적도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탈락입니다. 그렇죠? 답이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최대한 답의 범위를 좁혀줄 수 있고요. 그 좁혀진 답의 범위 내에서 찾아주시면 3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 문제로 넘어가면 이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각색과 관련된 건데 이 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뭔가 지속적으로 뭐 반복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어댑테이션인데 어댑테이션 여기서 각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흡혈귀 같은 건 아니다 라고 했고요. 흡혈귀 같지 않다는 게 뭐냐? 얘가 원작으로부터 뭔가 혈액을 빨아내고 얘를 죽어가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닌 거고요. 그리고 각색된 작품보다 여기 이 시 가르치는 건 원작입니다. 원작이 더 창백하지도 않다. 쉽게 얘기하면
각색을 하게 되면 원작의 어떤 효과라든지 원작의 이런 위명이나 이런 건 떨어진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각색을 통해서 어떠냐? 이전의 작품이 살아있게 된답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각색이라고 하는 게 원작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주고요. 심지어는 걔한테 어떠냐? 그래서 if부터 시작해서 ROIC까지가 앞에 있는 afterlife를 꾸며주는데요. 원래라고 하면 갖지 못할 뭐죠? 내세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내세를 제공한다는 게 뭐죠?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처음에 이 쿼테이션 마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 각색이라고 하는 게 원작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연장시켜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허치슨 같은 경우가 각색을 흡혈적인 관점으로 보는 걸 거절했죠. 얘는 각색을 통해서 원작의 생명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오히려 유지시켜주고 연장시켜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관점들이 어떠냐? 특히나 각색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영감을 주는 건데 이 애프터라이프, 텍스트의 애프터라이프는 뭐죠? 내세의 생명력이 연장되는 거죠. 이런 원작의 생명력이 연장되고 유지가 되고 내세를 가진다는 이런 개념들, 다시 말하자면 what comes before입니다. what comes before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건 여기서는 이전에 온 것이니까 이 글의 개념을 따르면 얘는 원작이 되겠죠. 원작을 뭘로 봐주는 거냐? 영감을 주는 요소로 바라보는 건데 어떤 거에 대한 영감을 주냐? what comes 나옵니다. 지금 오는 거죠. 지금 오는 게 뭐죠? 얘는 각색이죠. 쉽게 얘기하면 원작이라고 하는 게 각색에게 뭐 또한 특정한 영감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작품을 살아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각색을 통해서 원작의 생명력이 유지가 된다. 이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된 거죠. 특히나 우리가 젊은 성인들을 위한 각색이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냐? 우리가 젊은 성인 독자들이요 관여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어디에 관여하냐? then and now, 그쵸? 그때와 지금, 그때라고 하는 건 뭐죠? 당연히 뒤에 있는 과거겠죠, 그쵸? 과거랑 now는 현재가 되겠고요, 그쵸? 과거랑 현재 모두에게 다 관여하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갑작스럽게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뭔 얘기를 했죠? 각색이라고 하는 원작 생명력을 유지시켜준다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그때랑 지금, 과거랑 현재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then과 past가 가르치는 말은 그러면 이 글에서 맥락 내에서 뭘 거냐? 당연히 원작이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now랑 present는 뭐가 될까요? 그쵸? 얘는 각색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작도 읽고 각색도 읽고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기념비 내지는요 독자의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사례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역사에 대한 기념비니까 얘는 뭐죠? 과거의 것이죠. 얘는 당연히 원작을 가르치는 말이 될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독자의 지금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사리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각색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색을 통해서 원작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돌려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사실인데요. 뭐냐? 일반적인 각색에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젊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쓴 각색 작품들에겐 특히나 더 그러하다고 되겠고요. 이러한 각색들, 그쵸? 각색들은 블랭크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얘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글에서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각색이라고 하는 게 원작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주고 연장시켜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갈 것도 당연히 어떤 내용이 될 거냐? 그렇죠? 이 내용이 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글은 여태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afterlife가 됐든지 아니면 keeping that alive가 됐든지 살아있다, 내세를 준다. 어쨌든 이런 개념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된 보기들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번을 보시면 allow young readers to make personal contact with text입니다. 젊은 독자들이요. 그 텍스트와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갖게끔 만들어준다죠. 그쵸?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갖는 건 뭘까요? 원작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쵸? 흡수하고 이런 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서로 다른 스타일의 컨비네이션에 불과하다인데 얘는 스타일 얘기는 이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얘는 일단 탈락이고요. 3번을 보시면 고대 영웅 이야기들의 친숙한 패턴을 깬다는데 얘도 전혀 상관이 없고 영웅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새로운 조망을 제공한다는데 여기 새로운 조망을 제공한다까지는 뭐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개념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서로 다른 다양한 문학 이론이다. 문학 작품이 아니라 문학 이론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문학 이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도 탈락. 5번을 보시면 젊은 독자들이 그 플롯을요 독창적이게 만들어준다는데 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작의 생명력을 유지, 연장시켜준다라는 내용들을 보면 얘가 가장 근접해 있다는 거. 왜냐면 나머지 전부 다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다 보니까 얘가 가장 근접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빈칸 추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소거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답과는 좀 거리가 먼 애들을 선진해서 찾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문제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글의 순서나 문장 위치 같은 이런 글의 흐름 문제들이 좀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보통 독해력이 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도 부족하고 내용도 잘 이해가 안 갔다. 이런 식의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 문제랑 문장 위치 문제를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37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은 의사결정에 대한 비용과 이득에 대한 직접적인 명확한 분석을 대체하는 특징으로서 뭐가 있냐? 바로 affective valuation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적인 평가입니다. 얘는 당면한 프로스펙트는 가능성, 전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뭔가를 평가하거나 할 때 직접적인 우리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는 걸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이제 주어진 문장에 나왔고요. 일단 이 글에서는 affective valuation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일단 돌아가고 있습니다. 얘가 글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people were willing to pay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을 1%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어떠냐? 99%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을 피할 때 지불할 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충격을 받을 99%의 가능성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10,000원을 지불한다면 그 가능성이 1%에 불과해도 내가 10,000원을 지불한다는 건데 이건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일단 A번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대단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충격에 관련된 얘기는 앞에서 언급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 개념이 이제 앞에서 출제가 언급이 됐어야지만 요 첫 번째 문장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A번은 처음에 올 수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격을 받을, 그렇죠? 고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 이게 뭐죠? 감정적인 분석이 되겠죠.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연관된 확률을 계산할 만한 능력들을 압도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A번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감정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 감정적 평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구나.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얘기죠. 특히나 고통이나 충격을 받는 측면에서. 그래서 A번은 우리가 이 A번 문단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앞쪽에서 뭔가 충격과 관련된 얘기가 와야 되겠다. 충격이나 고통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문단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 감정적 평가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A번에선 이 정도만 찾으셔도 정말 많이 찾으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B를 보시면요. 얘는요, 대단히 합리적인, 대체할 만한 합리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 비용과 편익에 대한 유용한 신호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아도 감정적인 걸 통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합리적이다. 다시 말하면 감정에 따라 분석하는 거는 바람직하다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감정적 평가가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떠냐?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언제 발생하냐? 감정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다른 분석적인 처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정 과정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B의 내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얘 같은 경우에는 B에서는 감정적 평가에 긍정적인 측면과 플러스 부정적인 면이 다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A번 같은 경우에는 A번에서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했었죠? A번에서는 충격과 고통 얘기가 일단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감정적 평가에 부정적인 면 이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대충 보시면 뭘 할 수 있냐? B가 A번은 앞에 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면,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B는 A보다는 앞에 위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A번에서 언급된 충격이나 고통이란 개념이 아직까지 B에서 언급된 적도 없고요. 주어진 문단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라면 우리가 C를 아직 읽진 않았지만 순서는 B가 오고 C가 오고 A가 오는 게 맞겠다라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밑에 걸 보시면 for example 그러니까 얘가 나옵니다. 감정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은요. 사람들이 확률에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양적인 측면에 되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정적인 평가에 의존하게 됐을 때 확률에 무감각해지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한 연구에 따르자면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 근데 이 상황은 어떠냐? 그들이요. 충격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여기 충격 얘기가 언급이 됐죠? 그렇죠? 충격. 여기에서 충격을 받는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됐고요. 이러면 어떠냐? 충격을 받을 확률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C까지 딱 보면 어떠냐? C를 보면 여기서 이제 충격 얘기가 다시 언급이 됐고요. 실험 얘기가 나왔죠. 여기 예시고 충격과 고통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의 부정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확률의 그렇죠? C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그렇죠? C는 우리가 충격, 고통, 그 다음에 부정적인 면이죠. 그렇죠? 확률의 둔감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확률에 둔감하다는 건 부정적인 거고요. 이 확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앞에 A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1%, 99%, 그렇죠? 이렇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으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순서는 B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오고 그 다음에 A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글의 내용을 그냥 읽으시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읽으시면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서 읽으시면 아마 좀 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8번 문장 위치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38번 문제가 제일 까다롭지 않을까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게 문장의 위치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얘는 뭔가 새로운 명사라든지 지시사나 이런 단서들의 도움을 받기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되게 어려워요. 그 지문의 길이도 길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글의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되겠고요. 글을 좀 이해해야지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해결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자, 일단 38번 문제를 보고 이제 보시고 이 주어진 문단을 보면요. 일단 주어진 문장만 봐선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알기는 쉽지 않아요. 처음에 보시면 how를 본다. 그러나 역접의 관계가 되겠고요. 우리의 자원이라고 하는 게 의미의 역사랑 함께 오는 건 맞지만 얘가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죠.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처음에 나오신 history of the meaning에 일단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얘는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도록 선택하는 언어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로 가득 찬 형태로, 비어있는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형태로 오냐?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그 안에 아주 많은 의미를 담은 채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적인 자원을 쓸 때 개인적인 뭐 의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썼나, 그리고 어떤 의미를 이미 갖고 있나, 이런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건 어떠냐? 어떠한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은 그들의 모양이 그러하듯이 여기까지 여기 볼게요. 이게 문장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읽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제가 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밑줄을 쳐드릴게요. 얘는 여기에 있는 pass use까지만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형태가 그러하듯이 그들은 뭐다? 그들의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시간이 지나가면서 쌓아 올리게 됐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언어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과거의 관습적인 사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가 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얘는 뒤에 있는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면 오히려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딱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자원이 특정한 순간에 사용하는 언어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순간에 오게 된다는 거죠. 뭐랑 함께 오게 되냐? 얘는 앞에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고요. 그들의 의미의 관습적인 역사를 가고 관습화된 역사를 가지고 오게 된답니다. 여기 보시면 관습화된 의미의 역사라는 표현인데 여기에도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자, it is their conventionality that이죠. 이때 강조용법이 되겠고요. 여기 관습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런 관습성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묶어줘요. 우리의 집단적인 역사를 현실화시키는, 실현시키는 특정한 방식에 우리를 묶어준다는데 여기 뒤에 있는 내용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여기에 관습성이라는 단어를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뭔가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베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게 된다고 있었고요. 그렇죠? 언어적 자원이라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는데 그 의도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원칙에 기반한 게 아니라 뭐라고 썼죠?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죠? 관습성인 거죠. 관습적 사용. 그렇죠? 관습적 사용. 그리고 이런 언어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의 관습화된 역사를 갖고 있다. 여기 관습성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관습성. 그리고 3번 보기 뒤에도 관습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적 자원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언어적 자원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해주고 있냐? 관습적인 면을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습적인 면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개인적인 용도에서 오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개인적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로 계속 관습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습적인 면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달성한다고 했어요. 여기 두 가지 행동에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두 가지 행동. 이 두 가지 행동이 이제 뒤에 설명에 나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행동이 뭐냐? 우리는 사용에, 그쵸? 어떤 활용에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맥락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역사적이고 전형적인 맥락이 되고요. 동시에 또 뭐를 만들어내느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위치시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일단 이 앞에 걸 보시면 사용에 관습적이고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가르치는 말은 뭘까요? 그렇죠? 언어적 자원의 관습적인 면을 얘기했습니다. 관습적인 면. 이게 뭐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역사와 전통 뭐 이런 것들이 다 관습이다 인습이다 이런 거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는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근데 뒤에 걸 보면 이런 관습과 관련된 자기 자신을 위치시킨다고 했는데 얘는 그럼 뭐냐? 이런 관습과 연관된 내 스스로의 포지션을 정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관습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냐? 이건 어느 정도 개인적인 면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3번 보기, 4번 보기 앞까지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언어적 자원의 관습적인 얘기를 했어요. 관습적인 면만 얘기하고 개인적인 면에 대한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적인 면이 어딘가는 언급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게 과연 뭘 거냐? 바로 이게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의미의 역사인데 의미의 역사는 뭐겠어요? 얘는 아까 관습화된 의미의 관습화된 역사라고 했었죠. 이건 관습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관습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얘네들이 특정한 순간에 뭘 의미하는지는 어떻게 무언가를 어떻게 의미하는지는 뭐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관습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얘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재량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어적 자원의 관습적인 면을 쭉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쭉 얘기해주고 있는데 4번 보기 뒤에서 갑자기 투 액션이 나왔고요. 이 두 가지 행동이 뭔지를 뒤에서 확인했더니 어떤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면들, 전형적인 면들, 다시 말하면 관습적인 면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치시켜 어떤 개인적인 측면의 내용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개인적인 면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그게 올 수 있는 위치는 바로 4번 보기 앞에 4번 보기밖에 없다는 걸 내용적인 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용 자체도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이해해서 풀기는 상당히 쉽진 않았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문제들 제가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강의했는데 물론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어려운 문제들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들을 보통 3월달 모의고사가 대부분의 고3에 처음 올라온 학생들에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들은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비해서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뭐 소재나 내용들도 조금 더 어려워지고 답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라든지 명확한 근거들이 상당히 부족해진 상태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일종의 문제풀이 기술 이런 것들도 요구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3월달 모의고사를 되게 잘 보신 분들은 너무나 축하드릴 일이고요. 사실 이번 모의고사 잘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학습할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지침 이런 거를 삼으시면 되게 훌륭한 좋은 지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영어다 보니까 이 문장이 어쨌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력과 독해력을 갖추는 건 물론이고요. 본인들에게 필요한 어려운 문제가 됐던 본인이 취약한 문제들을 조금 연습을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점차 향상될 거니까 이번 시험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다음번 시험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쭉 하시면 수능 때는 전부 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일단 오늘 수고하셨고 저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